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이틀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추가로 발사한 데 이어 전투기와 폭격기로 위협 비행까지 벌였습니다. 우리 군은 F-15K 전투기 30여 대를 즉각 출동시켜 대응했습니다.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비대위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정성을 언급하며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기존의 2.9%에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F는 또 세계 경제가 오는 2026년까지 입을 손실을 4조 달러, 약 5,644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여성계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연내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태국 보육시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2명 등 최소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의자는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해고된 전직 경찰관으로 범행 이후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아내와 아이까지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까지 내려가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낮겠고 다음 주 초반까지 점점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까지 최대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긴장감이 고조된 한반도 상공 이야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군용기 12대가 어제 오후 우리 군이 설정한 특별감시선 남쪽에서 편대 비행과 공대지 사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우리 군의 전투기들도 곧바로 날아올라 남과 북의 군용기들이 1시간 넘게 한반도 하늘 위에서 팽팽한 긴장을 유지했는데요. 북한의 이번 도발은 동해로 유턴한 미 항모 강습단을 포함해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첫 소식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가 우리 군이 설정한 특별감시선 이남에 접근한 건 어제 오후 2시쯤. 시위성 편대 비행을 벌인 건데 황해도 곡산 일대에서 황주 방향으로 비행하면서 1시간가량 공대지 사격 훈련을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군용기는 특별감시선으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전술조치선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F-15K 전투기 등 30여 대가 즉각 출동해 대응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최근 1년 이상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움직임으로 한미 연합 대응 사격과 한미일 연합 훈련 등에 대한 무력 시위로 보입니다. 앞서 오전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평양 삼석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첫 발은 고도 80km로 350km를, 두 번째 발은 고도 60km로 800km를 날아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졌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또 새벽에, 아침에, 낮에, 저녁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미사일도 선제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성명에서 미국이 항공모함을 다시 끌어들여 위협을 조성하는 데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대잠수함전 연합훈련을 벌인 지 일주일 만에 동해에서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을 벌였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긴급 NSC를 열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동시에 더 강력하게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날아올 때마다 북한이 초긴장하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도 한반도로 올 것으로 보입니다. 괌 기지에서 2시간이면 날아오는 B-1B는 폭탄 60톤을 실을 수 있어 죽음의 백조로 불리죠. 이어서 신재우 기자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뒤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도발이 유엔 안보리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감행된 점에 주목하고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란 점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재전개와 같이 북한의 도발은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연합 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발 억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자산 추가 투입이 적극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백조, 비원비 폭격기가 한반도로 출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도발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자 비원비 폭격기가 북한 동쪽 공해상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확장 억제의 차원에서 더 전략 자산을 추가로 한반도에 투사한다면은 전략 폭격기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B-1B는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은 폭격기이기 때문에 거기로 시작해서 당분간 북한 도발과 한미 군사적 압박은 쳇바퀴를 돌듯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해 양국이 협력해야 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측 요청으로 성사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는 어제 오후 5시 35분부터 2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에 전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한미일 3자 간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앞서 어제 출근길 문답에서도 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IRBM 때문에 일본이 아주 난리가 난 모양인데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빈틈없이 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 밖에 한일 관계에 대해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협력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양국 관계에 긍정적 흐름이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를 논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통화 뒤 기자회견을 연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짧은 대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様々な課題についてはごく短いやり取りはありました。しかし会談のほとんどはこの北朝鮮をめぐるやり取りであった、そうした状況でした。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존 아킬라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접견했는데 아킬라노 사령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바로 함정을 타고 이곳으로 오겠다며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기 전에 미국이 적극적인 대화를 제안하는 등 예방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대북 대응 조치 강화에 나서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지정학적 변화와 한미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한 세미나. 문재인 정부 특보 역할을 했던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하지 않도록 바이든 행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refore, I personally hope that before North Korea moves into IBM test launching and the seventh nuclear testing, the United States should take a more bold approach to North Korea to resume dialogue. 예전 북핵 실험 이후에는 위기 극복을 위한 대화 협상이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ICBM 발사와 핵실험을 사전에 막는 예방 외교를 촉구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미국에 파견된 박철희 교수는 북한의 도발에 그동안 한국이 손을 내밀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n you will see a kind of a totally opposite result. Continue to strengthening U.S.-Korea alliance and then continue to upgrading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Is that North Korea wants?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문제를 더 우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 본부장도 참석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양자 협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공급망이나 기술 동맹의 핵심은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관련해 미국이 대북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려고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레이더와 발사체로 보이는 군장비가 반입됐습니다. 군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 오산 기지에 레이더와 전자장비, 미사일 수송 차량 등이 반입됐고 이날 성주 사드 기지로 옮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와 관련해 레이더의 경우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드 추가 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이번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달 전 주호영 비대위를 무효로 판단한 것과 정반대 결정을 내린 건데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를 민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 당헌 개정안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의 신청이 부적합하여 각하처분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당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토록 하는 당헌 개정안이 적법하느냐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고위원들이 이미 사퇴한 상황에서 최고위원이 4명 이상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것은 소급 입법이자 자신을 겨냥한 의도적인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급 금지 원칙이 정당 당헌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개정안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8월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냈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며 벼랑 끝까지 몰렸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당내 분란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당원 동지 여러분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된 힘으로 심기일전해서 다만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재판부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결과에 승복하면서도 앞으로도 외롭고 고독하게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밤사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년 당원권 정지, 추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 전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게 매우 부적절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 대표는 윤리위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1년 당원권 정지에 추가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 7월 성상납 의혹 관련으로 받은 6개월을 합하면 내후년 1월까지 정지인 셈입니다. 윤리위는 새 비대위 구성을 의결한 당의 반발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전국이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 모두 당원권이 정지된 당대표와 당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당원 당규에 따른 것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을 한 것이 명백히 인정하였으나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을 하였고. 이 전 대표가 당과 의원을 향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을 써가며 지속적으로 비난한 행위도 당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봤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 측에 여러 차례 출석을 요청해 소명 기회를 줬지만 이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그냥 내려놓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충분한 기회를 드렸고. 한편 지난 8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됐던 권성동 의원은 엄중 주의를 받았습니다. 윤리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당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를 인정한 데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까지 결정하면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다음 총선 공천까지 받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변수는 차기 전당대회가 될 전망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합쳐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먼저 내년 초쯤 열릴 전당대회 출마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내후년 총선 공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징계가 끝나는 시점이 다음 총선보다 불과 3개월 전인 만큼 물리적으로는 공천을 받을 수 있지만 당과 회복하기 어려운 갈등을 빚은 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당의 필요에 따라 홍준표 경남지사의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풀어준 전례가 있는 만큼 선거 상황에 따라 이 전 대표를 다시 불러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차기 지도부가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를 품고 가야 된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이준석 대표를 얼마든지 복당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걸린 만큼 관심은 자연스럽게 차기 당권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정상체제 회복에 앞장서겠다며 출마 의지를 드러냈고 안철수 의원도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높은 순위를 보이는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 불신에 대해 성찰하고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고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탈당하고 유 전 의원과 함께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당원 모집을 독려하며 새를 불린 이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다른 후보를 지원하거나 비토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죠. 김다영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도 나오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1.5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19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영동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요. 이들 지역은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까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까지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60mm가 예상됩니다. 한글날 연휴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연휴 첫날인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한글날인 일요일에는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중부와 전북 지역은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선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연결식을 해수부장으로 치른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민주당은 고의로 근무지를 벗어난 거라 해수부장은 안 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업무 중 숨진 것이라고 맞받았죠. 이 과정에서 뻘짓거리하다 사고 난 경우라는 표현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장. 민주당은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에 대한 해수부장 적절성 여부를 도마에 올렸는데 주철원 의원이 뻘짓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시작부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서 딴 데서 딴 뻘짓거리 하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경우도 똑같이 이게 마치 공상으로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해수부장이 적절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고 계속 단정하는 것이 2차 가해고 3차 가해입니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수부장과는 근무 중 실종된 사건이라며 해수부장으로 명예회복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선 용산 공원부지 환경오염 정화 작업을 놓고 야당 의원과 장관 사이 설전이 오갔습니다. 전부 반환과 일부 반환 사이에 지금 생기는 상황입니다. 운동을 하시는 게 일부 반환 논리를 들어보시고 이따 답하세요. 잠깐만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마디 답하려고 했는데 지금 답을 못 맞췄습니다. 방금 시간은 빼주시죠. 예, 그렇게.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당시 모라토리엄 선언의 부적절함을 지적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특혜 의혹을 비판하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에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보도 논란에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 의혹, 방통위원장 거취 논쟁까지 현안은 온데간데 없고 설전만 가득했습니다. 순방 보도를 두고는 듣기 평가까지 등장했죠. 차민아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전 정권이 보수 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면은 이 학교를 치면 부정 입학이고 선거를 치면 부정선거에 이게. 반면 야당 의원들은 애초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 자체가 표적 감사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감사원이 정치보복적 감사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순방 보도를 두고 때 아닌 듣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발언을 재생하며 MBC 보도를 옹호했고 여당은 MBC 보도가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전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 거취 문제를 놓고도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물러날 생각 없으십니까? 그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은 말이 아닌 얘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항의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나가세요. 말이 아니라니까. 방통위 국감에선 여야 공방 속에 정작 정책 질의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검사들의 수사에도 김 여사가 기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며 회의는 파행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수사가 야권에 집중된다며 김건희 특검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하나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모든 의혹들이 법률적으로 위반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국민적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검사들이 장기간 수사를 했음에도 기소되지 않은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성윤이나 이정수 검사 같이 비교적 친정권 검사라고 평가받던 사람들이 사건을 주도했는 데다가 중앙지검의 특수부까지 동원돼서 오랫동안 2년 동안 수사해온 사건이다. 여당 소속의 김도우 법사위원장까지 공방에 가세하며 자정각가 이어지던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김도우 위원장님이 꿈속에서 헤매시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일일이 평가하고 무슨 교장 선생님처럼 하루 종일 꿈속을 헤매다니요. 예? 오늘 지금 법무부 국정감사하면 제가 지금 잠자고 있어요. 30여 분 뒤 김 위원장이 회의를 속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감사는 종료됐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과 가족, 양성평등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차관급인 현행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인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한편 우주항공청과 이민청 신설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행정안전부의 발표로 공식화됐습니다. 현 여성가족부 형태로는 심화되는 세대, 성별 갈등, 인구 감소 및 가족 구조 변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권익 증진 등 대부분의 여가부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고 여성고용 정책은 고용노동부로 흡수됩니다. 21년 만에 부처가 없어지는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편으로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상당히 여성 중심으로 됐던 양성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좀 더 전환되고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기국회를 통과해 실제 개편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진통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계와 야당 모두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당에 대한 보고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해 애국정신을 기리고 보답하는 보훈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산하에는 재외동포청을 새로 만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신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이민청 설립도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아픔 가운데 하나인 여순 사건과 관련해 사망자를 희생자로 인정하는 정부 차원의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어제 여순 사건 명예회복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여순 사건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첫 희생자 결정으로 사건 발생 74년 만입니다. 다만 의료와 생활지원금 대상자인 희생자가 모두 사망한 만큼 이번 결정으로 지원금을 받는 수혜 대상은 한 명도 없습니다. 태국의 한 어린이집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2명을 포함해 최소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의자는 마약 사건에 연루돼 해고된 전직 경찰관이었는데 범행 당시에도 마약에 취해 있던 걸로 보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바닥에 핏자국과 깨진 유리창이 보입니다. 어제 낮 태국 북동부의 한 어린이집에서 전직 경찰관인 30대 남성이 난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총을 난사했습니다. 용의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곳은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어린이 22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38명에 달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이 5세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 피해가 더 컸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으로 가 가족들까지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돼 올해 초 경찰에서 파면된 용의자는 관련 재판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범행 당시에도 마약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태국에서는 총기 사건으로 매년 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만 어린이를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이번 사건은 최악의 참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미국 명문대로 꼽히는 퍼듀 대학교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기숙사 룸메이트를 살해한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유학생은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한국인 남성이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연행됩니다. 퍼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A씨입니다. A씨는 현지 시간 5일 새벽 기숙사 방 안에서 룸메이트 버룬 매니시 체다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직접 911에 신고해 체다의 죽음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We received a 911 call from a subject alerting us to the death of his roommate. So we are investigating this as a homicide of a Purdue student inside the residence hall, McCutcheon Hall, where we are at today. 숨진 체다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촉망받는 학생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Something very sad and tragic that you never expect to really happen on a campus like this. 직접적 사망 원인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부검을 진행한 검시소 측은 여러 곳에서 날카로운 힘으로 발생한 외상이 발견됐다며 타살로 추정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담당 영사가 현지에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백주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숨진 아내는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수차례 신고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낸 상태였는데도 끝내 보호받지 못했죠. 흉기를 휘두른 남편은 CCTV 화면이 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골목길에서 여성을 끌고 나옵니다.
한 손에 든 흉기로 머리를 때리고 달아나는 여성을 뒤쫓아가 연이어 공격합니다. 보다 못한 시민이 나서 남성을 제압합니다. 여성을 흉기로 공격한 남성은 다름 아닌 피해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로 처음에 경고도 했지만 그 사람이 이제 여자에게 이제 흉기로 직접 내려치더라고요. 트럭 뒤에 있던 삽을 얼른 꺼내서 그 남자를 친 다음에 제압을 했어요. 사건 현장입니다. 남편의 끔찍한 공격을 받은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달 초부터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4차례나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남편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여성은 남편에 대한 퇴거 신청서를 냈지만 몇 시간 뒤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살인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파출소 순찰차가 순찰을 도는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아내를 살해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며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전주환이 범행 당일 강수량까지 확인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피해자가 우산을 쓰면 못 알아볼까 봐 찾아봤다는 겁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영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경찰에 붙잡혀 나오는 남성.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입니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진짜 정말로 죄송합니다. 일찍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던 검찰은 송치 보름 만에 전주환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전주환은 신당역을 찾아가기 전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소지를 다녀갔으며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위해 직위 해제 상태로 지난 8월부터 수차례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접속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전주환은 또 피해자가 우산을 쓰면 알아보지 못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 주소지 강수량까지 검색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전주환에게 보복살인 혐의 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 보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서울 광화문 옆에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던 송현동 부지가 오늘부터 시민들에게 활짝 개방됩니다. 송현동은 일제강점이 시작된 뒤로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된 적이 없어서 한 세기 넘게 금단의 땅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서울시는 그동안 폐쇄돼 있던 송현동 부지를 녹지광장으로 단장해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2024년 말까지 시민에게 임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전체를 둘러싸고 있던 높은 장벽은 낮은 돌담으로 바꿨고 가운데에는 10,000제곱미터 넓이의 잔디광장을 만들어 주변에 코스모스와 백일홍 등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했습니다. 또 광장 내부 보행로는 청와대에서 인사동, 경복궁, 북촌으로 연결됩니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공간계획안을 마련하고 2027년 이건희 기증관과 공원을 동시에 완공한 후 정식으로 재개장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가정집에 마약 편지가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는 LSD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부터 국제 우편으로 배송된 건데요. 우편 봉투에는 집주인의 이름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지만 정작 집주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집주인은 거동이 불편해 평소 우편물을 즉각 확인하지 못하는데 지인이 쌓인 우편물을 대신 확인해주다 발견했다고요. 경찰은 누군가 이런 점을 악용해 남의 주소로 마약을 배송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실제 수신자는 누군지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유통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연어 수만 마리가 가뭄으로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연어 보호단체 활동가가 SNS에 공개한 참혹한 모습인데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강물이 거의 말라 바닥이 드러나 있는 가운데 연어들의 사체가 가득합니다. 약 6만 5천 구로 추산되는데 이 중 70% 이상은 산란을 하지 못한 채 죽은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연어는 일반적으로 비가 와 수위가 상승하면 산란을 하러 이동하기 시작한다는데요. 최근 5주간 이어진 가뭄으로 하천 수위가 낮은 상황에서 잠깐 내린 비에 연어가 이동하며 이런 비극이 벌어진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연어들의 죽음, 인간에게 주는 자연의 경고는 아닐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요즘 이른바 투자 리딩방이 여기저기 SNS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신개념 재테크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가짜 투자 성공 사례로 피해자들을 속였는데 하루 3만 건이 넘는 사례를 만들어 보여주니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에만 230만 원 수익 봤습니다. 방금 2천만 원 출금하고 왔습니다. 모두 투자 성공 사례처럼 보이지만 바람잡이가 꾸민 거짓입니다. 이른바 투자 리딩방이라 불리는 채팅방에 실제 수익을 올린 것처럼 가짜 인증 사진을 올려놓고 투자자 270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약 5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500억 정도가 사실상 보면 피해금으로 의심이 드는데 사기 일당은 하루에 3만 건이 넘는 거짓 투자 사례로 투자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초반에는 소액의 수익금을 돌려주며 안심시킨 다음 고액의 투자를 요구해 돈을 빼돌렸습니다. 세금 및 부가세를 주셔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해서 2천만 원을 또 입금하시게 되었는데 그 입금하시자마자 이제 아이디는 바로 차단이 되었고 사이트는 바로 폐쇄가 되었어요. 사기를 통해 번 돈으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시계를 사고 수억 원의 수입차를 굴리는 등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필리핀에 본거지를 두고 총판과 대리점 등으로 나눠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조직 53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국내 총책 4명 등 1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아닌 척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민 간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안 내려고 거짓말한 겁니다. 국세청이 이런 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99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국내에 부동산을 남겨둔 채 수년 전 해외로 이민을 떠난 A씨. A씨는 이미 5년 전 숨을 거뒀지만 자식들은 아버지인 A씨 이름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사망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B씨는 이민을 갈 계획이 없었음에도 이민 신고를 한 뒤 해외에 살고 있는 미성년자 아들에게 수십억 원을 넘겨줬습니다. 증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재산 역시 외국에 있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수십억 원의 토지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고 매매 과정 중간에 부실법인을 끼워 넣은 건설업자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 증여세를 회피한 고액 자산가와 자녀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의 기업 운영 관리 과정에서의 사익 편취 및 지능적 탈세에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올 들어 세금을 체납하거나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 고액 자산가는 326명으로 탈루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러시아 우주비행사가 미국 땅에서 발사된 로켓을 타고 우주로 향했습니다. 이 러시아 우주비행사가 미국 우주선에 탑승한 건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라네요.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로켓엔 러시아 우주 비행사 안나 키키나가 탑승한 캡슐이 실려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긴장 속에서도 양국의 우주선 좌석 교환 협정에 따라 20년 만에 우주에선 협력을 한 건데요. 로켓 발사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사진 찍기 바쁩니다. 이번 프로젝트엔 키키나 외에도 3명의 우주 비행사가 참여했는데 29시간의 비행을 거쳐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착하고 최대 6개월 동안 우주에 머물며 각종 임무를 수행한다네요. 더 이상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동전이 한 사람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여전히 가치 있는 물건인 건데요. 살아온 세월의 일부라서 잊고 싶지 않았다네요. 레바논 북부 도시에 있는 한 옷가게. 이곳에선 특별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데요. 팔찌와 귀걸이, 목걸이에 모두 폐동전을 이용했습니다. 극심한 금융위기를 겪었던 1975년에서 90년에 만들어져 이젠 가치를 잃어버린 동전들이 디자이너의 손을 거쳐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된 건데요. 액세서리들은 우리 돈으로 4,000원에서 5,000원가량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옷가게 주인은 죽은 동전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네요. 호주의 유명 다이버가 시드니 바다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평범한 다이빙이 아니라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렸는데요. 이건 다른 플랫폼에서 하는 다이빙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네요. 헬기가 호주 시드니 하버브리지를 가로질러 날아갑니다. 헬기엔 밝은 표정의 한 여성이 타고 있는데요. 푸른 수영복 차림으로 자리를 잡더니 곧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호주의 유명 하이다이빙 선수 리아나 니프랜드. 하이다이빙은 20m 이상의 높은 플랫폼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리는 다이빙 종목입니다. 이렇게 하늘을 나는 헬리콥터에서 다이빙을 한 건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멋지게 다이빙을 해보인 리아나 니프랜드는 가장 마법 같은 다이빙이었다고 말했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다음 주 발표되는 세계 경제 전망에서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기존의 2.9%에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IMF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3.6%에서 2.9%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추가 하향을 예고한 것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26년까지 세계 생산량이 독일의 경제 규모인 약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5,644조 원 감소할 것이라며 엄청난 퇴보라고 말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태인 만큼 경제가 둔화하더라도 각국 중앙은행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7월 부임한 정재호 주중대사에 대한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정 대사가 부임한 직후 시급한 현안을 뒤로한 채 수천만 원을 들여 대사관저 주차장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중 한국 대사 관저입니다. 정재호 대사 부임 직후인 지난 8월 말 관저 5개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비용은 19만 5천 위안, 우리 돈 4천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주중 대사관 측은 공사는 정 대사 부임 전부터 계획됐던 것이라며 실제 공사 내용을 고려하면 금액이 많은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임 대사 부임 시점에 수천만 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수리를 꼭 해야 했었느냐 하는 대목엔 물음표가 붙습니다. 정 대사는 부임 후 지금까지 교민단체와 2차례 면담을 했고 여기에 9,076위안, 우리 돈 약 180만 원 정도를 썼다고 국회에 답변했습니다. 한인회 연합회 또 베이징이나 티엔진의 한인회 대표들 또 민주평통 그리고 체육회 이런 분들 만나서 최근에 코로나 상황과 관련한 부분들과 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차장 수리비가 4천만 원이니 교민 면담 비용의 20배가 넘는 돈을 관저 주차장 리모델링에 쓴 셈입니다. 수천만 원 들어가는 주차장 수리 같은 문제는 뒤로 좀 미루고 중국 내에서 어떤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일이라든가 교민사회와의 협력 같은
시급한 사안부터 먼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1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19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영동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요. 이들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오늘 밤까지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륙에도 늦은 오후까지 약한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한글날 연휴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연휴 첫날인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한글날인 일요일에는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중부와 전북, 영남 지역은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강릉 13.5도, 대전 13.1도, 대구는 16.5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전과 광주 20도, 대구는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날이 많겠고요. 갈수록 낮 기온은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한글날 연휴입니다. 올해 마지막 연휴인 만큼 소중한 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